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네, 오늘은 인물 이야기 이태준의 그 마지막 편입니다. 8.15 해방 후에 이태준을 다루겠는데요. 제목은 월북, 이태준의 치명적 실족으로 잡았습니다. 이태준은 1946년에 월북합니다. 그런데 이 월북은 소설가로서의 이태준뿐만 아니라 이태준의 일가족에게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그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은 8.15 해방을 강원도 철원 인근의 안엽에서 맞았습니다. 1943년에 낙향을 해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왜 서울에서도 8월 15일 당일에는 해방이 됐다는 걸 잘 몰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황의 소위 오금방석이라고 하는 것이 발음이 정확치가 않아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8월 16일 날 사람들이 비로소 해방됐다는 걸 알고 나와서 만세를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시골에 있었던 이태준은 8월 15일 당일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고요. 8월 16일 날 서울에 있던 친구가 급히 상경바람이라고 하는 전보를 보내서 비로소 뭔가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태준은 그게 무슨 일인가를 알아보려 주재소에 들렀지만 주재소에서도 별다른 기밀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철원 읍내로 나왔는데 철원 읍내로 나와서야 비로소 해방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8월 17일 서울로 귀환을 합니다. 8월 17일 서울에 와서 길에서 우연히 그 문학평론가인 백철을 만났다고 하는데, 백철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이태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부터는 회고적인 감격 스타일의 문장이 아니라 미래를 투시하는 대작 로망을 집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래를 투시하는 대작 로망이라,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새 나라가 세워질 터인데 뭔가 거기에 참여하는 문학활동 이런 거를 하고 싶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태준의 그런 사회 참여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좌익 문학가에게 합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좌익 작가 임화가 주동이 돼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또 그와 대립적인 입장에 있던 좌익 작가 한설애를 중심으로 해서 프롤레타리아 예술연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결국 조선문학가 동맹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이 됩니다. 거기에서도 주도권은 임화가 쥐었습니다. 이태준은 임화의 밑에 들어갈 그럴 지위의 사람은 아니고요. 그에 동조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해방 후 이태준의 심리나 행적을 보인 기록으로 해방전후라고 하는 자전소설이 있습니다. 46년도 7월쯤에 발표가 된 건데요. 거기 보면 주인공은 이태준 자신이고요. 그와 대립되는 인물로 유생을 내세우고 있어요. 김직원이라고 해서 철원에서 만난 유생인데, 이태준이 서울에 올라온 뒤에도 이 사람이 또 서울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태준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립하게 되고 끝내 결별하게 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태준과 대척적인 입장에 있던 김직원은 역시 유생답게 일제 말에는 영친왕을 모셔다가 조선왕조를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복병론을 제기했는가 하면, 이 해방 후에는 그래도 임시정부가 있었으니 임시정부를 받들자라고 하는 임정봉대론을 제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태준은 국내의 항일운동가들, 대부분은 좌익 계열의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주장하고요. 그런 차이가 끝내 둘의 결별을 가져오는 것으로 소설에 나와 있습니다. 이태준은 당시 좌익의 부르주아 민주혁명론에 공감한 것 같습니다. 이태준 자신은 공산주의에 빠져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곧바로 프롤레타리아 공산혁명을 제창하지 않고 1단계로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제창을 했거든요.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됐던 대지주나 대자본가 등의 친일 분자들을 제외한 여러 정파들이 연합해서 민주국가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부르주아 민주혁명론이었죠. 당장은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독차지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연합해서 통일전선을 짜서 권력을 획득한 후에 통일전선 내에서 다른 정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감으로써 나중에 권력을 독식하는 그런 술책으로서 제시된 것이죠. 실제로 동유럽에서는 소련의 비호하에 여러 정파의 연립정권이 세워졌다가 결국은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게 됐는데요. 이태준은 그러한 술책에 전혀 무지한 거죠. 순진하게 여러 정파가 연합해서 민주국가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에 공감을 한 거고요. 또 이 해방전후라는 소설을 보면 이태준 자신에게는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은 1923년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에서 공산주의를 하면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글을 보면 공산주의에서는 재산 나누기를 주장하지만 재산을 나누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게을러진다. 그런 사회는 존립할 수 없다. 이렇게 논파를 했고요. 또 공산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절멸을 주장하는데 자본가를 없애면 자본가들 간의 경쟁도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지식과 기술의 진보가 일어나지 못한다. 지식과 기술은 퇴보하고 그래서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역시 논파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준은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는 자유공화제라든가 또 자유시장경제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 무지의 소치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한편으로는 순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지한 이런 결과로 이태준은 당시의 좌익, 공산주의에 동조하게 됐다고 보입니다. 이태준은 이 해방전후라는 소설을 46년도 7월인가에 발표하는데 바로 그 무렵에 전 가족을 데리고 월북합니다. 저 같으면은 뭔가 새로운 사조에 솔깃하더라도 일단은 저 혼자 가서 좀 알아볼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좀 간을 보는 거죠. 사정이 어떤가 좀 살펴보고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뭐 가족을 데리고 이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태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많잖아요. 애가 5이나 됩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월북한 거예요. 46년도 7월 말 아니면 8월 초. 다른 친구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 중에는 자신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같이 가자고 권유하지도 않고 떠난 거를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왜 북한에 갔을까라고 북한에 간 걸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태준의 전가족 월북은 그의 친구들에게 또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요. 반면에 북한에서는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태준은 북조선 최고인민회의의 표창장도 받고 북조선 문화예술 총동맹의 부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물론 월북 직후에는 월북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어요. 특히 이태준이 46년도 8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약 2달 좀 넘게 방소 문화사절단의 일원으로 소련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 정권이 자신들이 키울 만한 문화예술인들을 모아서 2달 동안 소련을 구경시켜주는 선심을 베풀었던 거죠. 소련에 갔다 온 이태준은 소련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소련을 진리의 나라라고까지 표현하면서요. 이태준저 소련 기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이 나왔고요. 이 책의 한 구절을 보면 진리의 나라 소련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비에트는 전후, 그러니까 2차 대전 후라는 얘기입니다. 실업자 문제라는 것, 또 전후 경제공황이라는 것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건 우연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다. 다만 제도의 승리다. 이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한 또 프롤레타리아 일당 독재를 하는 소련의 제도가 지선진미한 제도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개인 간의 계급이었고 민족 간의 차별이었고 국가 간의 무력으로나 경제로나 침략이 없어지는 제도, 그런 진리의 제도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실제 결과를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공산주의의 계급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민족 간의 차별이 없나요? 국가 간의 무력으로나 경제로나 침략이 없어졌다고요? 침략에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순진하게 소련에 빠진 겁니다. 진리의 나라 소련 이런 식으로.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원래 공산주의자였다가 소련을 여행하고 나서 돌아와서는 공산주의 환멸을 느끼고 전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태준은 어줍잖은 공산주의의 열렬한 동조자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이태준을 떠받들어 주니까 그의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태준이 몇 개의 작품을 씁니다. 48년도에는 농토라고 해서 북한에서 행해졌던 토지개혁을 소재로 한 소설을 썼고요. 48년에는 남한에서의 빨치산 투쟁을 다룬 첫 전투라는 작품도 썼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전에는 먼지라고 하는 작품도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하나같이 정치 선전물이에요. 프로파간다입니다. 굳이 이태준이 쓸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류의 소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뻔한 소설이에요. 한마디로 작가 정신의 파탄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첫 전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인데요. 여기 판돌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빨치산 대장인데 판돌의 심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지야, 리승만 놈아, 내 놈들의 가슴 패기는 오늘 우리 앞에 얼마나 넓은 관역판이냐. 판돌은 부드득 이가 갈리는 입에 담배를 꺼내 물었다. 관역판이 넓으면 쏘기 좋겠죠. 그러니까 판돌은 이를 갈면서 하지와 이승만의 가슴 패기에 총을 쏘는 상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우리도 소련의 선진 사상과 김일성 장군의 영도대로
토지개혁을 비롯한 모든 민주개혁을 못한 게 아니더랬소. 그걸 모두 깨트린 게 뒤에 미제국주의자들이고 그 앞에는 우리 민족과 국토를 분열해 미국에 팔아먹는 단선단정을 꾸민 리승만이와 또 김성수 놈들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증오의 욕설이죠. 문학이 아니죠. 이게 당대 최고의 단편소설가였던 이태준이 월북후에 내놓은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태준에는 아시다시피 무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남로단계의 숙청입니다. 이태준 자신은 원래 남로단계의 인물이 아니죠. 남로단계의 문학인은 임화나 김남천 이런 사람들인데 김일성이 보기에는 남한에서 올라온 범남로단계인 것이죠. 1953년에 이승엽을 비롯한 남로단계가 숙청될 때 문학계에서는 그 대표인물인 임화가 숙청돼서 총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태준이 숙청을 면했어요. 기석복이나 정률이라고 하는 소련파가 있었는데 그 소련파가 이태준을 적극 옹호해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김일성이 1953년에 먼저 남로단계를 숙청한 다음에 56년에는 반종파 투쟁해서 소련파라든가 연안파 이렇게 자신과 다른 정파를 무자비하게 숙청을 합니다. 그때 이태준도 결국 숙청됩니다. 이태준은 함흥신문의 교정원으로 밀려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당대 최고의 소설가인데 그 사람에게 지방신문에 신문 교정 일을 보라고 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교정원 일마저도 얼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무슨 공장에 노무자로 배치가 됐다고 하고 아마도 그 충격 때문인지 이태준의 부인 이순옥이 중풍에 걸렸다고 하고 이태준이 그 병수발을 3년인가 또 들었다고 해요. 이태준의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는 않고요. 따라서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태준의 자녀들 중에는 김일성 대학을 나온 그런 자녀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숙청되면서 같이 숙청돼서 농장의 노무자가 된다든가 또 결혼을 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당하든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북한 정권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태준은 생리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 공산주의하고 안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이태준이 북한에서도 매우 피곤해했던 것 같고요. 이에 관해서는 이태준의 조카인 전 서울대 교수 김명렬 씨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태준의 누이 동생이 있었잖아요. 그 누이 동생의 아들인 것이죠. 이분이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지냈어요. 그가 한 어느 영상의 육성 증언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이제 오셨을 때는 역시 머리는 조금 희끗하지만은 그 주름이 있지만은 역시 그 기품 같은 것은 있겠지만은 의복이니 뭐 이런 것이 옛날에 그렇게 그 말습하게 입었던 거에 비하면 아주 호름하더라고. 그 6.25 때 됐을 적에는 외삼촌이 이쪽 팻마루에 나와서 저쪽 산을 쳐다보고 계시더라고. 지치고 피로한 표정이. 그게 그 승리한 군대에 따라온 소위 그 섬공작을 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 전혀 아니더라고. 그때 이미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내가 잘 벌어왔다는 것을 속으로 느끼지 않았나 난 그렇게 생각했고 그 김일성 장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만나봤다고 하면서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으니까는 이제 차차 알게 될 거다. 그 말로서 끝나더라고. 난 참 그게 어렸을 때 내가 11살이었는데 그게 참 이상했어. 그렇게 포스터마다 그냥 뭐 불세출의 영웅이고 절세의 뭐 혁명가고 뭐 전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차차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없이더라고. 그게 참. 네, 어떻습니까? 본인도 잘못 올라갔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오랜만에 조카를 만나서는 지치고 피로한 표정을 보였고요. 또 김일성 장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래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네, 정리를 해보면 참 이태준의 월북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제 말에 엄혹한 시절에도 친일 행위를 상당히 절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문학가들이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친일 작품 남겨가지고 아직까지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니 친일 인물이니 하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됐는데요. 이태준은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일제 말에 그 어려운 시절을 참으로 슬기롭게 잘 넘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해방 후에 돌연 좌익으로 변모해서 월북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월북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체질상 공산주의가 맞지 않았습니다. 좌익이나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증오감에 입각해 있습니다. 나의 빈곤, 이 사회의 빈곤의 문제가 저 소수의 지주 자본가 착취계급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을 타도하고 절멸시켜야 한다. 이게 좌익의 핵심적인 주장이죠. 문제의 원인이 저들에게 있고 저들을 절멸시켜야 된다. 그런 타인에 대한 증오가 좌익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런데 이태준은 희미한 존재에 따뜻한 눈길을 주고 연민의 정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이태준이 일제하에 쓴 소설 어디에도 타인에 대한 증오를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태준은 개인 취미로는 골동품을 수집한다든가 난을 치고 난꽃을 감상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즐겼어요. 계급의식이 투철한 공산주의자와 고안품의 감상 취미는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이태준은 결국 월북으로 자신을 망치고 또 가정까지도 망쳤습니다. 제가 시인 노천명을 다루면서 역사의 경랑에 휩쓸려간 인물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역시 이태준 또한 막바지 역사의 경랑에 휩쓸려간 또 하나의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이태준에 관한 인물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